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최민영 변호사. 네, 김훈정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토킹 범죄이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연예인에 대한 어떤 스토킹 행위 이런 것들이 많이 언론에 기사가 됐는데 최근 5, 6년 사이로 이제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좀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토킹 범죄가 어떤 건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근거 법률을 좀 알아봐야 될 거거든요. 지금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은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10월경에 이제 제정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기 전에는 특별한 법률이 없어서 형법상의 협박죄라든지 정보통신망법의 불안감조성죄 이런 걸로 처벌을 하다가 그것만으로는 스토킹 행위를 규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처벌 수위도 좀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 스토킹 처벌법이 신설이 되었고요. 이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스토킹 피해를 당한 사람의 구조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 정의 요건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상의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상대방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문을 두드린다거나 상대방 주의를 배회한다거나 상대방한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 이 행위를 스토킹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토킹 처벌법은 이 스토킹 범죄 행위를 처벌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스토킹 행위를 할 때 그냥 찾아가거나 이런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카톡을 보낸다거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해자나 피해자의 관계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을 수도 있는데 실무적으로 많이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헤어진 연인이었다거나 이혼한 부부관계였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 당시에는 구면인 관계에서 있었던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을 했던 것 같은데,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게 되면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은 수사 단계에서도 사건이 바로 종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2차 가해를 유도하거나 야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있어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런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니까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여론의 목소리가 많았고 개정이 돼서 반의사불벌죄는 폐지되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스토킹 범죄는 처벌 수위가 법정형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결코 이제 가벼운 범죄는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형과 이제 별도로 보완처분 같은 게 경과로 이제 선고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보완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사회봉사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례를 통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김 변호사님이 하나 판례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판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사례가 유흥주점의 직원이 어떤 손님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 라는 사례인데,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주점 직원이 홍보 목적으로 그 손님한테 벌써 11월 절반 이상이 흘렀네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준비 잘 하시고 좋은 자리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손님이 더 이상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총 22차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 라고 해서 벌금형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거든요. 사실 이 문자 메시지 내용만 보면 일반적인 홍보 문구가 들어간 문자 메시지인데, 이런 것들도 그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계속 보내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 전송 행위를 지속하면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또 하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층간소음 문제를 많이 겪잖아요. 그 보복으로 그 윗집에 뭐 우퍼를 달아서 큰 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어떤 보복 행위가 또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생활의 어떤 평온을 해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됐을 때는 범죄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범죄의 죄명이 스토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랫집에서 그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윗집에 어떤 층간소음에 보복행위를 한 거를 스토킹 범죄로 의유를 해서 처벌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생활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판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 이제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면 뭐 폭행, 뭐 협박,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그동안은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에 또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라는 점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연인 관계나 뭐 이혼한 부부 관계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건을 수행했을 때 가장 많은 유형은 헤어진 연인 간의 이제 다툼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거나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연락을 시도를 했는데 실제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스토킹이냐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거나 좀 의아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판례를 보면은 전화 통화를 해서 목소리가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화 벨이나 이제 문자 같은 것들을 도달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한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행위는 스토킹 행위의 이제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있고 그런 행동들이 이제 상대방의 그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이제 인정을 해서 스토킹 처벌법상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토킹 범죄의 현행 법률, 구성 요건, 그리고 뭐 처벌, 그리고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저희 법인에서 어떤 스토킹 사건을 다뤘는지 이런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